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딸 아들 하나씩 낳아 키우고 있어요.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기는 하지만 마누라와 두 새끼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데 한눈 팔 줄 모르고 가족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사는 남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는 저지만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특히나 시댁 문제에 관해서는 참 답도 없다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마음 맞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참 편치가 못한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둘이나 되었거든요. 문제의 인물은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남편 남동생의 아내인 제 손아래 동서였습니다.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올 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제 성향이 맞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작 이 집 진짜 핏줄인 남편조차도 자기 가족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입장에서 그들과 잘 어울리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제 시가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닙니다. 남편이 어릴 때에도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남편이 어릴 적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남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생전에 계셨다고 해요. 평생을 몸쓰는 일 하면서 사시면서 막노동에 인이 박힌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막노동 일이 다 그렇겠지만 날씨나 상황에 따라 일이 없는 날도 많잖아요. 그런 날은 여전히 남편에게도 우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일이 없는 날 시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그렇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바가지를 긁으면서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몸 갈아가며 가족들 부양하고 있는데 어쩌다 하루씩 일 없을 때 정말 지독하게도 바가지 긁어대는 자기 모친한테 한번 화내는 것도 본 적 없이 묵묵하게 그 수모를 다 받아주던 시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말주변 없고 남 탓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아버지 성격은 제 남편과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듣기로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일하지 않은 날 닥달하는 시어머니 처지를 안타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건 제가 지금껏 겪어와서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가엾고 스스로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불만이고 자기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에 안 차고 자기가 무슨 비극의 주인공인 양 구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거든요. 남편 일 없는 날 돈 못 벌어온다고 악을 쓰고 닥달을 해댔으면서도 평생 나가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다던 시어머니였어요. 젊을 적부터 외양 가꾸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손도 바른 거 벗겨질까봐 아직 어린 나이였던 남편이 설거지에 고사리 손으로 간단하게나마 음식해서 남동생까지 먹이는 일이 예사였다고 합니다. 자식 둘 키우는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어요. 요즘 엄마들 듣기에도 기가 차는 소리인데 하물며 30여 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안타까워 주변 어르신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악을 쓰고 돌아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돈 없다고 콸시하는 거지. 망할 인간들이 내가 내 새끼 키우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함부로 입을 대? 세상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하니 늘 화가 넘쳐났겠죠.
그 화는 당연히 자기 풍족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무능한 남편과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향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자기 모친에게 딱히 애정을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엄마가 돼서 아이들 정서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입을 조심하기를 했습니까? 살뜰하게 엄마로서 돌봐주기를 했습니까? 자식으로서 모친에게 정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유년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에 비하면 운이 좋게도 저희 친정집은 화목한 편이었거든요. 식구들이 다들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어서 가끔은 집안이 절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고 형제들도 다들 성격이 묻어내서 크게 다투는 일도 없이 식구들 간에 큰 상처 주지 않고 돈독하게 지내왔어요. 제게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남편도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와서 화목한 저희 집 분위기를 보고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자기는 평생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남편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따스하게 품어주셨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친정 형제자매들과도 자기 친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는 남편이 거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자식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돈 벌러 나가는 일 같은 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자식들이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정작 자식들 어렵게나마 먹이고 입혀 키운 것은 시아버지 몫이었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여자가 살림이나 아이들 교육에는 일절 관심이 없이 밖으로만 나돌았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그렇게 모친이 집 비운 동안 집안 살림 건사하고 어린 남동생 돌보는 것은 죄다 제 남편 몫이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작 10살 조금 넘은 아이한테 주방일 다 맡겨놓고 어떻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답답하다고 애들만 두고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갓난쟁이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는 하더라도 돌아서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 게 어린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그렇게 방관하고 내팽개칠 수가 있었을까요? 제 남편이 자기 본가 식구들에게 냉담한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해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자식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왜 꼭 자식들만 평생을 부모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유년 시절부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에 자기 자식들은 낡고 허름하고 몸에도 맞지 않은 옷 입혀 학교 보내놓고도 자기 새 옷은 꼬박꼬박 장만했다는 시어머니였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의 친정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어머니의 저 허영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소비를 선호하지 않아 더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꾸려나가시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라는 내내 돈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돈 허투루 쓰지 않는 게 몸에 배어있는 편이에요.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께서 근검절약을 강조하시며 저희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부모님 두 분께서도 본이 되어 늘 검소한 외양에 사치 부리는 걸 경계하셨거든요. 한마디로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게 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힘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사치에 눈 멀고 허영심만 넘치는 시어머니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돈 함부로 쓰는 것을 즐기지 않고
항상 아끼는 것이 생활에 되어 있는 저나 저희 남편이 맞지 않는 건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 도움은 바라본 적조차 없어요. 남편이나 제가 바랐다 한들 그럴 능력도 되지 않았겠지만 결혼 전에 이미 자기 모친에 대한 기대치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저희 능력껏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딸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은 받았을지언정 시어머니 덕을 본 일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일절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자기 집안 사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제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걸 결코 모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면서도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내가 참 염치 없는 인간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자기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과 가족으로 엮여 고생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에 제게 항상 미안해 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시어머니지 어른스런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식에게 늘 바라기만 하고 자기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시모를 반갑게 생각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했던 건 자식에게 소홀한 자기 모친으로부터 크면서 상처받은 바가 많은 남편인 만큼 더더욱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어차피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어떤 갈등을 겪게 된다 한들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줄 거라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 남편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편을 들어줄 텐데 다른 게 다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결심이 무색하지 않게 남편은 한결같이 직접 선택한 가족인 저를 위해 주었고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할 때 저희한테 해준 것 없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염치 없이 저희에게 바라는 것 많은 성미가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핏줄인 남편한테도 미안한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바라던 양반이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라고 귀하게 여겨주었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신이 나서 고가의 혼수품 목록까지 뽑아와서 저를 기함하게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시도는 서리빨 같은 남편 호통에 불발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염치가 좀 있어요, 염치가.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갖다 나른 것만 해도 얼마고 자식 기둥뿌리 뽑아 욕심 채우고 살았으면 됐지. 이 사람까지 물주 삼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너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아까워? 부모 노릇 똑바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효도를 들먹여요?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했다가는 그때는 어머니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는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직접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겪어보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남편이 저 정도에서 그친 것만 해도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 성인 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했죠. 당시에 남편이 대학 합격도 한 상태였는데 대학 입학금 낼 돈조차 없어서 한번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대학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인데 남편이 얼마나 커다란 좌절을 맛보았을지 생각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새삼스럽게 싫어지곤 합니다. 저 같으면 내 새끼 대학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대학 등록금 입학금 만들어 왔을 텐데 그 상황이 되어서도 자식 위한다고 일할 생각 한 번 하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부모겠어요? 심지어 남편이 처음부터 대학 입학금 쓸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중학생 때부터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들 용돈 한번 챙겨줄 리가 없으니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들 다 그런 걸로 충당하고, 심지어는 남동생이 시동생 학비로 필요한 돈도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틈틈이 모아 몰래 대학 입학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대학 등록하려고 보니까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온 식구가 다 굶게 생겼는데 지금 대학이 문제야? 사람이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뚫린 입이랍시고 어미라는 사람이 저리 말했으니 어린아이가 그나마 낳아준 어머니라고 가지고 있던 정마저 그때 다 뚝 떨어져 버렸겠죠. 남편은 가끔도 지금도 술 마시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냥 인연 끊어버릴 걸. 정훈이 저놈이 도저히 눈에 밟혀서 그때 인연 못 끊은 게 아직도 두고두고 후회가 돼. 남편과는 5살 타올인 시동생 입장에서 집안에 믿을 만한 사람은 형인 남편 하나뿐이었겠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동생은 겨우 중학생이었어요. 모친은 부모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부모 노릇을 할 생각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저 믿을 구석이라고는 5살 많은 형밖에 없으니 늘 형에게 붙어있는 껌딱지 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형, 나 혼자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방 얻어서 독립할 거면 나도 같이 데려가야 돼? 어? 시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었겠죠. 의지할 데 없는 형제간에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고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 사람의 책임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인연 끊고 싶어하는 모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남편이었는데 어린 남동생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시동생이 형의 어린 자기까지 건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며 형제 사이 돈독하게 지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동생도 남편과는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남편이 쳐다보기도 싫은 어머니임에도 시동생 생각해서 무거운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했지만 시동생도 자라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 적지 않게 쳤고 자식 나몰라라는 시어머니 대신 뒷수습도 다 제 남편 몫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버지 잃고 어머니는 부모 노릇 못하는 동생 가엾게 생각했던 남편도 그만 지쳐버렸던 거죠. 나이 몇 살 더 많다는 핑계로 늘 당연하다는 듯 형한테 바라는 것 많은 것은 시동생도 자기 모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가 사람들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나 시동생과 그리 돈독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도 그걸 바라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누울 자리가 없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서 발 뻗으려고 드는 인간들인데 당신이 안타깝게 보면 득달같이 더 발 뻗으려고 들겠지. 나는 내가 그동안 당신 만나기 전까지 핏줄이랍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 청춘 바쳐가며 희생한 것도 억울한데 당신까지 그렇게 만들기는 진짜 싫어. 제게 결혼 전부터 자기 식구들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도 남편이었고 결혼 후에 굳이 시가에 잘하려고 무리하려 들면서 애쓸 필요 없다고 항상 당부했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를 단속시켰던 것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었겠죠. 오죽했으면 자기 핏줄에게 저렇게 냉정하고 모질게 굴까 생각하면 남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이라는데 저라고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았겠어요? 더군다나 결혼하면서 보태주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당연하다는데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 태도 보니 저도 남편 말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몰래 저한테 연락하면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느니
나이 먹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느니 주기적으로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불쌍해도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 내 남편이 불쌍하지 시모가 불쌍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 몰래 어떻게든 자기 사치 부릴 구멍 찾아내려고 저 구슬리려 드는 시모가 실제로 불쌍한 처지도 아니었고요. 예전에 어려서 제 모친 닭달에 번 돈 모조리 빼앗기던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모친,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새삼스레 어디 가서 돈을 벌 능력도 없고 자식 돈으로 사치는 못 부리게 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도록 남편이 부양 의무도 다 했습니다. 사실 한 것 없는 부모라는 거 생각해보면 그것만 해도 제 남편 모시고 살며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런 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 남편한테 최소한의 생활비 타서 살면서도 남편 몰래 저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 사치 부리고 자기 허영심 채울 생각에 혈안이 된 시모였습니다. 사실 시모가 저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있다는 건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바보 취급하고 자기 보기에 못 가졌다 싶은 사람들 괄시하고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시모였습니다. 원래 땀 흘려서 일해보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노동의 가치를 더 우습게 생각한다고들 하잖아요. 남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성실히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평생 남한테 기생할 줄이나 알았지 땀 흘려서 일해본 적 없는 시모가 열심히 사는 소시민들 우습게 여기는 게 더 우습게 느껴졌지만 굳이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제 나름대로의 믿는 구석이 있어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시모는 평범한 소시민 가정이라 알고 있겠지만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편이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저희 친정 사정 시가에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던 건 역시 남편의 판단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쥐뿔 아무것도 가진 걸 없어 보이는 저한테도 수시로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느니 저거 사달라느니 염치 없는 소리를 해대는 시모인데 사돈댁 사업으로 축적해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거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빌붙으려 들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남편 선택은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쥐뿔도 없는 시모가 저희 친정 쥐뿔도 없는 취급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건 눈꼴이 쉬는 일이었으나 그냥 가끔 한 번씩 눈꼴 쉬고 마는 편이 낫지. 저도 모자라서 제 친정 식구들까지 저 허영덩어리 시모 진상 겪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도 영혼의 단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새 식구가 된 제 손아래 동서였죠. 사실 동서와 시동생 결혼할 때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들 장가가서 가정 이루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하면서 살던 그 나이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인생 함부로 살던 시동생이 덜컥 아이 임신한 동서 데리고 왔을 때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동생 속셈이야 빤했습니다. 애는 생겼는데 자기가 책임질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 설마 조카까지 모른 척하지는 못하겠지 싶어 제 형과 형수에게 어떻게 비벼볼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남편 반응은 단호했어요. 제 새끼도 제대로 책임 못 질 놈이면 자식이고 뭐고 낳을 자격도 없는 거지. 어떻게 형한테서 콩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했던 시동생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형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감히 그럴 생각조차 못해야 하는데도 원망스럽게 제 남편 쳐다보고 있는 시동생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 남자 만나서 애까지 가진 동서인데 동서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른스럽고 책임감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저들의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동서나 동서 친정도 뭐 대단하게 내세울 것 없다는 건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동서와 참 기가 막히게 죽이 잘 맞았습니다. 얘가 하고 다니는 게 세련된 게 이래서 사람은 가진 게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어른 사부인도 잊고 걸친 게 기품이 있는 것이 참 누구랑 비교가 돼서. 누구랑 비교를 했겠어요? 자기 보기에 쥐뿔 가진 것 없어 궁상맞기 짝이 없는 제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는 거였습니다. 순간 열이 확 뻗쳤으나 그만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새아기네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참 사교적이고 기쁨 있고, 이래서 사람이 돈 좀 만져야 하는 거야. 그게 다 겉으로 티가 나는 법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군기가 줄줄 흐르는 법이야. 그게 얼마나 궁상맞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반듯하게 꾸미고 살아야 무시를 안 받고 살지. 저 긁는 말에도 제가 크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바짝 약이 올랐는지 나불나불 신이 나서 떠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런 시모 말을 속으로 그저 비웃고 또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돈 좀 만지는 것 같은 집안 출신 며느리 얻은 게 그게 자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무렵에 시어머니 기분이 아주 최고조였습니다. 큰며느리 맞이할 때는 혼수품으로 사치품 하나 들고 오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빈정대던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는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더군요. 동서도 야가서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금세 파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내외인 저희 만만하게 여기고 보란듯이 제 앞에서 시모와의 돈독한 사이를 더욱 과시하는 동서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왔어. 아양 가득 섞인 동서 인사에 버선발로 뛰쳐나갈 기세인 시모가 서로 좋다고 들러붙는 꼴 보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동서 오는 걸 반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쓰시던 건데 엄마보다는 어머님한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받아왔어요. 세상에, 이 귀하고 비싼 거를 정말 내가 써도 돼? 그럼요, 어머니. 저희 엄마보다 어머니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걸요? 그렇게 시모가 좋다고 받아 챙긴 것은 명품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스카프나 스타킹 같은 잡동사니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명품 의상 같은 제대로 된 명품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지만 그래도 명품이라면 환장하는 시모 입장에서는 누가 그런 것들 쓰라고 가져다 주겠어요? 비록 그게 사부인이 쓰다가 질리고 낡은 것, 다 늘어난 스타킹 따위에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내면서 딸 편에 들려보내 처분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드물게 동서 친정 쪽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니 거기에 눈이 뒤집혀서는 동서와 동서 친정 부모에 대한 찬양이 아주 입에서 줄줄 쏟아져 내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정말 매번 너무 감사해서 자식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어머,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그간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내 남편이랑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 큰며느리와 큰며느리 친정에서 뜯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눈물 찍어내고 있는 시모라는 여자나 옆에서 우쭈쭈 해가며 그런 시모 슬쩍 편드는 척하면서 저 무안주려고 작정을 한 동서라는 여자나 참으로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저는 동서가 저 모양인 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자가 이 집구석에서 만나 저렇게 서로의 영혼의 짝꿍이 되었는지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남편이나 시동생이 시모 친자식이 아니라 동서가 친자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쌍이 딱 맞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서 저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죠. 가끔 자기들 사이를 과시하며 저 속 뒤집을 목적으로나 저를 불러내곤 했지만 뭐 저 두 사람 가까워진다고 해서 제가 속 뒤집힐 만큼 그들에게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꼴값이 끊이지도 않은 둘 행실에 실소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뭐 한다고 굳이 부르는데 나가서 그런 꼴을 구경하고 있어? 쓸데없이 연락하는 데는 굳이 시간 내서 들여다보지 말라니까. 남편이야 자기 모친 같은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질색했으니 동서와 결이 맞자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모친과 짝짝꿍이 잘 맞아서 어떻게든 저 긁어보려고 하는 못돼 먹은 심성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새 식구를 좋게 봐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둘 있을 때 자꾸 저를 불러올리는 것도 질색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뭐 나름대로 보는 재미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로 좋아 죽는 꼴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동서랑 시모 저렇게 저 보란 듯이 앞에서 쇼 벌이고 있는 건 가끔 보면 나름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야 그런 유형의 인간들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저나 남편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지 저렇게 요란 떨며 사치 부리며 남한테 보이는데 목숨 걸면서 아등바등하는 인간 요형은 나름대로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진상 부리면서 뭐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저 뜯어내려고 우는 소리 할 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고 꼴보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저한테서 뭐 대단한 거 얻어낼 기대조차 없으니 자기들 둘끼리 죽이 맞아 놀면서 저 한번 약 올려보겠다고 용쓰는 게 도리어 재미있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어머니야 동서와 동서네 덕 보려고 저러는 것이고 더는 저 뜯어내겠다고 진상 부리지 않으니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어머니 속내에는 저나 제 친정, 개뿔도 뜯어먹을 거 없는 집구석이라는 무시가 당연하게 깔려있는 것이었지만 뭐 자기가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 무시하면 뭐 어쩔 건데요. 실상은 정말 실속이는 건 저희 친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아양 떨고 비비느라 바쁜 시모라니. 거기다 남이 쓰던 거 버릴 만한 것들마저도 명품 로고 하나 달려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꼴을 보면 무시는 누가 당해야 할지 너무도 분명한 일이었고요. 게다가 제가 속으로 그리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동서될 사람 집안에서 사업을 한다지? 뭐 제대로 된 사업이겠어? 그럴듯한 사업가면 딸 임신해서 저런 논팽이한테 시집가는데 그걸 가만히 뒀겠어? 시모가 시동생과 동서 결혼 전에 저 불러다가 저렇게 침이 마르게 동서와 동서 친정 자랑을 하기에 그걸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한테 그 소리 들으면서 저도 의문이긴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 딸이라면 좋은 원처가 널리고 널렸을 텐데 나 같아도 저런 남자랑 미쳤다고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동서 친정의 실체는 머지않아 밝혀졌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친정 갔다가 친정 부모님이 저희 눈치를 살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 문정아, 너희 동선의 말이다. 별일 없으시다니? 갑자기 동선에는 왜, 엄마? 그게 말이다. 내가 하도 이상해서 말이야. 어지간한 규모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름이라도 들어보았을 텐데 그쪽 집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낯설어서 얼마 전에 사업하는 지인들 모임에서 운을 떼어봤더니 강 사장이 이러는 거야. 거기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빚잔치 할 때쯤 회사 폐업하고 자리 옮겨 다시 회사 열고. 뭐?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사람들 꼬드겨서 빚 맞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시모가 침 튀겨가며 자랑하던 그 대단한 둘째 며느리네 친정이 한마디로 사업가의 탈을 쓴 사기꾼에 실상은 비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입을 떡 벌린 저와는 다르게 옆에서 차분하게 차를 훌짝이던 남편은 딱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뭐 놀랍지도 않네요. 건실하게 사업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블랙리스트로 찍힌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쥐뿔도 모르고 개뿔도 없는 시모 같은 사람 아니고서야 그들 실상이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소리였어요. 그마저도 시모가 그렇게 검소한 외양 탓에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감히 자기 밑으로 깔보는 저희 부모님 사업 인맥을 통해 알게 되다니. 고작 빚만 많은 사기꾼들을 대단한 물주 잡은 줄 알고 찬양하는 멍청하고 욕심 많은 시모꼴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속사정을 다 알고 나서 저 둘 하는 꼴을 보니 뭐 자기들이 얼마나 용을 써서 저를 약올리고 긁으려고 해봤자 그게 씨알이나 먹혔겠어요? 속고 속이는 주제에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하고 고부지간을 연기하고 있는 저 둘 보는 게 연속극보다 재미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 나름대로는 저들에게 껌뻑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평생 제 밥벌이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살던 둘째 아들이 동서 만나 결혼한 이후로 번듯하게 양복 입고 사업 배운다며 행세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집안의 자식이라곤 동서뿐이니 사위를 아들이라 생각하며 잘 가르쳐 자기들 후계자로 삼겠노라. 시모에게는 일이 입을 턴 모양이었습니다. 이래서 남자가 창가를 잘 들어야 해. 첫째 저건 쥐뿔 득도 보는 것도 없으면서 지 어미 말은 우습게 여기면서 제 장인 장모만 떠받들고 남의 아들 쏠랑 빼가고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둘째 봐라. 저 잘 만나니 장인 장모한테 인정받고 어엿한 사업 후계 수업까지 받잖니. 사업 후계는 무슨 사업 후계. 사기꾼 강좌라도 듣나 봐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 말에 그날도 웃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동서와 시모 낯이 더 훤하더군요. 예, 너도 들었지? 둘째 네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단다. 동서, 정말? 그럼 가짜로 이사 가겠어요? 그렇구나. 축하해, 동서. 오늘은 또 무슨 자랑질을 해대려고 불렀나 했더니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그 집안에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거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어디서 누구 등이라도 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번듯한 집에서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이라고 저희 아빠가 얼마나 성화를 하시던지. 세상에나 통도 크시지. 그래 맞다 맞아. 큰일 할 사람인데 마땅히 그래야지.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그쪽 집안에 송사 걸린 것도 많아 더는 전만큼 해먹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 탈날 돈으로 수작 부리는 건가. 그때만큼은 저도 걱정이 조금은 되더군요. 아무리 미운 시모, 미운 동서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그때까지 그 둘이 불행하고 비참해지기까지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괜히 그 사람 속도 쓰려질까 싶어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조차 아까운 이들이었어요. 동서한테서 강남 아파트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마치 그 강남 아파트가 자기 명의라도 된 듯 지긋지긋하게도 입을 털고 다니던 시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둘째 아들 내외의 강남 아파트를 그 친정집에서 명의까지 해준 걸로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꼭 자기가 강남 입성이라도 한 듯 유세를 부리던 동에 저도 한동안 그거 들어주기 싫어 시가 발걸음을 멀리하던 차였습니다. 너 당장 지금 이 주소로 좀 와줘야겠다.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한동안 조용하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길래 낯선 주소로 가봤더니 문 들어서자마자 제 어깨에 비닐장갑 한 쌍이 던져졌습니다. 뭐예요? 너는 형님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무심해? 오늘이 둘째네 이사 날인 것도 잊었어? 아니, 이 동서가 이사를 가면 가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국가적인 행사라도 된다고 저까지 그걸 챙겨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새집 들어온다고 잔뜩 신이 난 동서까지 튀어나와 시모를 거들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데. 어머니나 저나 이런 일이야 해본 적 없어서 집안일 많이 해보신 형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그럼 여기 너 말고 그런 거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이럴 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제 집도 아닌데 왜 제가 몸으로 때워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뭘로 때워? 둘째야 이런 으리으리한 집 턱턱 해줄 친정 있으니 괜찮지만 너는 아니잖아. 너야 이런 집 해줄 빵빵한 친정도 없는데 그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뭘로 때워? 이것들이 진짜 재미있다 해주니까 아주 정도를 모르고 설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모라는 여자 저 얼빠진 소리하고 있는 뒤로 동서라는 게 마땅한 말이라도 되는 듯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끄덕거리고 있는데 확 한 대 갈겨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건 어디까지나 저한테 선 넘지 않고 자기들끼리 쇼할 때이지 이따위로 제가 자기들 하녀라도 된 듯 구는 것까지 봐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확 열이 받아 비닐 장갑을 동서 면상에다 철퍽 던져버렸어요. 얘가 미쳤나? 너 딱 기다려. 그렇게 쏜살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화가 잔뜩 올라서는 벌써 며칠 전부터 차에 가지고 다니던 서류를 들고 올라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인지는 저 기집애한테 들으시고. 그렇게 들고 온 서류를 다시 동서 낯짝에다 찰싹 집어던졌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들 보라고. 강남 아파트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 주제에 강남 아파트 살 주제나 돼? 남들 등쳐먹고도 돈 못 긁어 모아 월세살이나 하는 주제. 월세라니? 월세라는 제 말에 두 여자 표정이 동시에 썩어 들어갔습니다. 퍼뜩 먼저 정신을 차린 시모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뒤늦게 동서가 다급하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야? 왜 명의자 이름이 우리 청훈이 이름이 아니야? 왜겠어? 당신 아들 집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제가 집어던진 서류는 그 강남 아파트의 부동산 대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으로 표기된 이름은 동서도 시동생도 동서의 친정부모도 아니었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빚만 넘쳐나는 사기꾼들 주제에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혼자 멍청하게 속아서는 제 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저 유세를 떨어요? 멍청하게. 내가 안 알려줬으면 아주 평생 속았겠어. 감히 누가 누굴 무시해? 자기 힘으로는 쌀 한 톨 벌 주제도 못 되는 게 우리 엄마 아빠 검소하게 하고 다닌다고 아직까지도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눈치조차 못 채는 주제에. 쟤네 친정 사기로 고소만 몇 건을 당한 줄 알기나 해요? 제 능력으로는 방학간 살 주제도 못 돼서 겨우 친정돈까지 싹 긁어도 여기 월세 보증금이나 간신히 마련하는 주제에 그 돈이나마 자기들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죄다 남 등쳐먹을 줄이나 알아서 남한테 기생한 돈으로 연명하는 주제 감히 누가 누굴 무시해?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그럼 내가 집 보증금 빼준 돈은 내 돈은 다 어쨌어? 내 돈 어쨌냐고 이년아! 어머니!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내 돈 어쨌냐고! 이것 좀 놔놓으라고! 동서 머리채를 부여잡고 흔드는 시모꼴은 그야말로 악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는 말 들어보니 없는 형편에 집 보증금까지 빼서 꼴에 투자한답시고 그 집구석에 들어간 모양인데 보고 있자니 그저 기가 차더라고요. 너 홀랑 장가가고 나면 나는 길바닥에 나았냐며 하도 우는 소리를 내서 남편이 적선한다 치고 결혼 전에 시모 살던 집 전세를 돌려줬었는데 자기 유일한 재산인 그게 눈앞에서 날아가게 생겼으니 그만 돌아버린 거죠. 여보, 그만 가자. 그새 도착한 남편이 불러서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 서류 가지러 내려가면서 곧장 남편한테 전화부터 했거든요. 서로 죽이니 살리니 그 갯골을 버리고 있는 시모와 동서 바라보는 남편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린 시모가 내 남편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종훈아, 저 사기꾼 년놈들 때문에 엄마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엄마 좀 살려다오. 엄마 살려줘, 종훈아. 그동안 그렇게 죽이 잘 맞아 내 아내랑 장인 장모님 대놓고 무시하더니 이럴 때만 날더러 살려달래? 돈은 저쪽에 뜯겨놓고 염치도 없이 이제는 나 뜯어먹으려고? 나 할 만큼 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인연 끊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마누라 종년 노릇까지 시키려고 해놓고 감히 누구한테 매달려? 이번에야말로 당신이랑 이 더럽고 지긋지긋한 인연 끝이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당신 알아서 살아봐. 이 부모 같지도 않은 여자야. 종훈아, 큰애야. 어미야. 시모가 절규를 하든 말든 제 손 꼭 잡은 남편 따라 그 쑥대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 속이야 시원했지만 기어이 남편이 제 모친한테 절연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자니 남편 속이 말이 아닐 듯해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저를 돌아본 남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해 보였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어.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을 인연이었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야 저희 부부가 모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비로소 해방되듯 한 남편의 그 후련한 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다달이 조금씩이나마 모친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일절 끊고 정말로 완전히 시모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집 보증금까지 날리고 어떻게든 저희 부부에게 비벼보겠다고 있는 대로 불쌍한 척하는 시모였지만 거기 속아 넘어가기에는 저나 남편이나 이미 당한 게 너무 많았죠. 내 남편 평생을 그렇게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더니 꼴 좋네요. 자식한테 평생을 그따위로 굴고 그럼 말년이 편할 줄 알았어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마지막으로 꼴 좋다고 시원하게 비웃어준 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판자촌 쪽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나마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귀한 세금이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들어간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뭐 삿입에 풀칠은 해야 할 테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나이에 소일거리도 시작한 것 같더군요. 그래요. 닥치면 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어린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그 여자가 어떤 모진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빚을 빚으로 막으며 눈덩이처럼 빚을 굴려가던 동선의 집안도 결국은 탈이 났죠. 도저히 돈으로는 갚을 주제가 못 되어 합의도 못 보고 결국에는 동서 친정부모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더군요. 듣자 하니 처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강남 아파트 월세 보증금까지 빚 갚는 일부로 빼앗기고 거기 며칠 살지도 못하고 동서 내외도 근근히 사는 모양입니다. 나쁜 짓 해서 그동안 누리고 생각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야 벌이라고 하기에도 유하게 느껴집니다. 뭐 동서처럼 과시하기 좋아하는 인간이야 끈 다 떨어지고 친정부모 징역까지 살고 있는 게 세상 대단한 비극으로 느껴지기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늘 그러하듯 성실하게 일하면서 큰 사건 사고 없이 내 식구가 복작복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었던 속 시끄러운 인간들 다 사라지고 나니 바쁜 일상 와중에도 마음만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표정 역시 한결 부드러워진 걸 보면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식구들 앞으로도 정직하고 사이좋게 잘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